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의 배두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프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앤 퀄리티 이볼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주제를 소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제일 처음이 아마 이번 세미나가 품질과 안전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요. 보잉 737 맥스라는 아주 비행기 사고가 한 몇 년 전에 두 건이 한 6개월 사이에 연달아 일어나서 굉장히 큰 임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진화, 품질 진화, 또 요새 뭐 AI가 뭐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AI 시스템의 품질은 과연 어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이 세이프티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안전하고 관련되는 이벤트의 어떤 확률들을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위가 보면 상어한테 제가 물려서 죽을 확률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약 한 370만 분의 1 정도, 뭐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 다음에 번개에 맞을 확률이 120만 분의 1. 상어보다는 거의 한 3분의 1, 3배 정도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악어한테 물릴 확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320만 분의 1인데 제가 옛날에 플로리다에 몇 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정말 플로리다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던 시절인데 그 당시 추정하는 엘리게이터를 한 200만 마리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악어에 물려갖고 일어나는 인사사고가 신문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0만 분의 1은 전혀 뭐 틀린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여기 관심 있는 부분은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3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하나는 540만 분의 1, 하나는 1100만 분의 1, 또 어떤 거는 2000만 분의 1.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그러면 이건 이제 코로나 전임 얘기입니다. 2018년에 비행기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운항이 됐느냐 하면 약 한 4,500만 번. 그러니까 사실은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2천만 분의 1이라 그러면 1년에 한 2대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또 한 10년 정도 된 건데 이 기차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는 유럽의 EU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 표에 보시면 제일 위가 이제 비행기일 경우,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투휠이니까 뭐 자전거나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에 이 확률을 보면 숫자가 작은 게 확률이 이제 적은 거죠. 사고가 날 페이털리티 리스크의 확률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기차가 두 번째로 안전하고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19년 근처에 비행기가 보잉 737 맥스가 한 대가 떨어지고 한 5개월 뒤에 또 그 다음해 초에 2월 달인가 똑같은 비행기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행기가 한 대가 크래시 돼가지고 물론 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죠. 그때는 사람들이 737 맥스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또 같은 비행기가 하나가 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사실은 그 전에 그 확률을 보고 비행기 안전하구나, 뭐 내가 타는데 문제 없겠지 했던 사람들이 이 보잉 737 맥스는 다 기피를 하는 거예요.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6개월 사이에 2대가 떨어졌고 아마 그때 제가 알기에 아마 중국에서 보잉 737 맥스를 몇백 대를 주문을 했다가 그 주문도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임팩이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건 뭐 여기 관련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행기의 앞에 앵글 오브 어택 센서라고 비행기가 막 이륙할 적에
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 센서의 각도가 너무 커지면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너무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왜 생기냐면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쭉 보셔야 되는데 이 보잉에서 그 이 737 맥스라는 그 737이라는 비행기가 아주 잘 팔리던 비행기였는데 에어버스라는 그 유럽의 그 경쟁 업체에서 그 에어버스 320이라는 그 737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에어라인한테 항공사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시장을 막 이제 먹어오니까 보잉에서 굉장히 이제 빨리 뭔가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737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뭐만 바꿨냐면 엔진만 큰 걸로 바꿨어요. 엔진을 큰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게 이제 올라갈 적에 힘이 세니까 막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앵글 오브 어택 센서라는 걸 달아서 그 각도가 너무 그 이 안전한 수준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엔 이제 MCAS라는 Maneuvering Characteristic Augmentation System이라는 장비를 달아서 그 장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비행기의 테일이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꾸로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하나를 달았어요. 자, 이제 이게 결국 나중에 알려졌지만 결국 이 MCAS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 두 대가 똑같이 이륙하다가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이 MCAS에 들어오는 그 센서에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가 센서가 잘못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새가 부딪힐 수도 있고 눈비가 와가지고 거기 센서가 오동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MCAS는 이게 비행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막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MCAS는 막 강제로 자동으로 비행기의 그 제일 앞부분을 노즈를 제 3번에 있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파일럿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행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막 비행기가 저 앞이 뭐 땅으로 내려가니까 두 대가 똑같은 이 MCAS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죠. 자, 여러분 이게 따지고 이게 왜 소프트웨어 문제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MCAS라든지 사실은 여기에 많은 오토파일럿 포함해가지고 많은 이 비행기의 컨트롤을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이고 물론 파일럿이 앉아서 컨트롤을 하지만 파일럿은 저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추락해가지고 비행기 두 대가 떨어져서 그래갖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잉의 주가가 그냥 급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737 맥스가 굉장히 잘 팔리던 그 비행기였는데 이걸 살려던 업체들이 다 취소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냐면 MCAS라는 일종의 인베디드 시스템에 사실은 디자인 페일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면 디자인할 적에 센서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을 달아야지 원칙이에요. 그리고 원래 MCAS라는 시스템을 다른 비행기에서 쓸 적에는 2개를 달아서 썼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만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잉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었던 대로 여러 가지 이코노믹 그 페일리어 바운더리 워크로드 바운더리가 이제 계속 이 세이프티 바운더리에 프레셔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센서를 하나밖에 안 달았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도 SP 인증하고 하지만 결국은 서티피케이션 여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항공국에 이 서티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가 승인을 못 받는데 이게 어떻게 이 비행기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승인을 받았느냐.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737이라는 비행기는 서티를 받았었죠. 그 다음에 MCAS를 거기다 다른 게 맥스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달면서 과거에 옛날에 받았던 737하고 맥스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똑같은 비행기다. 그래서 서티를 생략을 했어요. 추가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MCAS에 대해서 사실은 파일럿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새 비행기가 나오면 파일럿을 교육시키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 737 맥스는 737하고 똑같은 비행기다라고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그냥 아이패드에서 훈련시키는 걸로 파일럿 교육을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겹쳐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문제요라고 하시겠지만 제일 아래에 제가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유스드에서 밴드에이드, 여러분 밴드에이드가 뭔지 아시죠? 반창고처럼 쓴 거죠. 그냥 어디 상처 난데 그냥 땜질하는, 이게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많은 과정에서 보면 이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큰 불상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회사는 회사대로 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랙티스의 페일러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말고도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엔지니어링 프랙티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얘기할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 리소스.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엔지니어링 프랙티스의 이 3가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를, 이걸 저는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사실은 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리소스가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 737 맥스의 이 재난에서도 보면 리소스의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리소스를 어떻게 했냐면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 인도의 값싼 엔지니어들을 데려다가 개발자로 쓰고 테스터로 쓰고, 그 보잉에 있는 아주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다 레이오프를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소스가 굉장히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람의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주로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를 묶어가지고 패러다임의 이볼루션,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퀄리티 이볼루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E 패러다임 진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요새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 디벨롭 얘기하면서 많이 갖고 다니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결국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언어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뭘로 보느냐를 패러다임의 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안 보이는데 펑션, 프로시저, 오브젝트, 클래스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가 과거에 프로시저, 우리 랭귀지로 따지면 대표적인 C 같은 랭귀지가 아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의 자바나 이런 오브젝트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커지면서 컴포넌트, 웹 서비스. 아마 지금은 저는 시스템 쪽으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또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빌딩 블록으로 시스템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요새 보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많은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이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돼서 또 뭔가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링을 했었던 많은 프랙티스들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합쳐져 갖고 더 큰 시스템이 되고, 근데 그것들이 그냥 합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여러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리ኳ이먼트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지 않은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연결돼서 돌아갈 적에 생겨나는 엔지니어링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게 이런 의미에서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IoT라든지 또는 우리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플래트닉 시스템, 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SOS에 들어가고, 에어 디펜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오토노머스 비클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돼서 뭔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내가 그걸 처음부터 플래닝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 플래튜닝 하면 내가 삼성이 만든 자동차도, 삼성이 아니라 현대가 만든 자동차도 있고, 외국에 GM이 있고, 이런 자동차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진 차들이, 오토노미 비클이 서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되고, 고속도로에서 같이 달린다? 그러면 커먼한 그런 뭔가 있을 것이죠. 이런 경우에 다 엔지니어링을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움직일 때 생겨나는 이슈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도 패러다임도 이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뉴 패러다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애자일이라는 애자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애자일 프로세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트렌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출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경우에 보면 이 회사들은 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중단되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다고 서버를 증설한다라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쉬지 않고 어디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프레셔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가 그 숫자가 거의 빌리언도 아마 넘어가는, 몇 빌리언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에 우리 장택상 대표께서 얘기해 주실 변화 관리, 형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는 구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SE 어프로치가 사실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하든지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그거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빨리 서비스를, 고객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100% 동의는 안 하는데 이제 대충이라는 대충 하자, 아니면 다시 원복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게 이런 우리 트래디셔널 어프로치하고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오는 게 디법스도 나오고 케이어스 엔지니어링 이런 게 이제 패러다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게 개발자들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상당 부분이 개발자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로우 코드 또는 노 코드에서 코딩하지도 않고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물론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국내에도 아마 국책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SE 소프트웨어 공학 입장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프로덕트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플랫폼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이 프로덕트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걸 다 플랫폼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플랫폼 쪽이 훨씬 커지고 있는 거죠. 플랫폼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품질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이 뭐니 해도 여러분 누구나 다 관심 있는 AI죠. AI 시스템이 나오면서 또 품질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애자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애자일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안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오른쪽에 V 모델, 아마 SE 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V 모델 아마 주로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이니시에이션을 굉장히 디테일한 프로세스로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까만색으로 오른쪽 밑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V 모델은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접근 방법인데, 그 중에 그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테스팅하는 부분을 스크럼으로
이제 애자일로 같이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을 가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을 제안한다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애자일 어프로치, 애자일 메서드가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트래디셔널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예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애자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인터넷 서비스라는 회사들 위주로 뭐 디밥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죠. 개발과 운영과 QA를 한 팀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쪽으로 뭐 케이어스 엔지니어링,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뭐 CI/CD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뉴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어스 엔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넷플릭스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자기네 그 스트림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이 사용자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받는지라고 보시면 맞죠. 그걸 이제 쭉 이 그림을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아마 5시 30분부터 8시 15분 사이가 아마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살짝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 케이어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자기네 시스템에다가 일종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버를 하나를 죽인다든지 뭐 뭔가 변화를 줘서 이 시스템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이 서비스가 변화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서버를 몇 개 죽였는데 이게 이 스트림이 훅 떨어졌다라고 하면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원복을 해야 되겠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케이어스 엔지니어링 테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익스페리멘팅을 하는 게 주된 이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우 코드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이제 저 로우 코드는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서 어디에 이제 이런 장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제일 왼쪽에 이제 큰 동그라미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 내가 코드 중심이 아니라 모델을 가지고, 모델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먼저 설계해서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구현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인데, 이 가운데 이제 오른쪽에 크게 되어 있는 건 로우 코드 소프트웨어 디벨롭. 결국은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을 하긴 하지만 코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모델을 가져다가 코딩을 할 때 모델을 보고 코딩을 하는 게 이제 1번이라고 보시면 맞고, 그 2번에 약간 이렇게 이 점선도 아니고 이제 약 그 1번 바로 옆에 있는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로우 코드 소프트웨어 디벨롭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모델을 가져다가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자동화를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코드만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해요. 유틸리티 펑션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쓰지 않아요. 그지만 이 로우 코드 소프트 디벨롭을 하는 거고, 5번은 이제 로우 코드는 하는데 모델도 안 쓰고 이 플랫폼도 안 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크게 5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로우 코드, 저는 노 코드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하려는지를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에 로우 코드 또는 노 코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랫폼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이제 프로덕트하고 플랫폼을 제가 뒤에 말씀드릴 품질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플랫폼은 프로덕트하고 좀 다른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플랫폼은 프로덕트이기도 하지만 에코시스템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많은 주변에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플랫폼 자체를 팔아서 비즈니스를, 이제 이익을, 프로핏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게 플랫폼인 거죠.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는 플랫폼들이 그렇습니다. 뭐 기차역을 만들면 기차역에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 뭐 우동 파시는 분, 뭐 등등등 다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서로
이 프로핏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플랫폼을 만들거나 또는 플랫폼을 선정할 때도 보면 어떤 품질을 갖고 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펑셔널 커렉트리스, 과거에 우리가 하던 테스팅, 그냥 흔한 그 테스팅 기법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마지막에 또 이제 AI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 제일 중간에 뭐 AI 시스템이건 아니건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단은 똑같고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 똑같은데 제 아래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AI 파트가 되고 그 위에 AI가 아닌 난 AI 파트는 전통적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똑같이 가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합쳐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AI 프로세스도 어떤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그 품질의 변화들이 예상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품질의 진화에 대해서 그 패러다임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퀄리티 데피니션은 제가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만들어가지고 강연할 때 많이 쓰고 다니던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찾다 보니까 제가 오른쪽에 이제 박수 마크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아우, 제 마음에 딱 드는 이 퀄리티 데피니션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것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 신품질 포럼이라는 데서 제가 언제 했던 행사인지까지는 찾아보진 못했는데 신품질 포럼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정의했어요. 제가 제 마음에 딱 드는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쟁자가 이루지 못한 매력적, 독창적 제품 및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기업 문화를 포함한 경영 품질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시간만 된다면 한 10번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품질은 그냥 테스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펑셔널 커렉트니스를 만족하면 얻을, 그거 갖고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수 표시를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거 정말 저는 이 정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시오런스하고 소프트웨어 퀄리티 컨트롤하고 두 가지 아주 전통적인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제가 앞서 꺼냈던 보잉 737 맥스의 실패 사례를 보면 결국 뭐가 실패했느냐, SQA와 SQC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게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그 중간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면 저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뭐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게 SQA 활동과 SQC 활동이 실패하다가 보니까 저런 대형 불상사가 생겨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나는 뭐 저게 뭐 내가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세이프티가 뭐 품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이 세이프티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동차는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입니다. 그죠? 더더구나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거기다가 무선 충전기를 꽂아갖고 제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선 충전기는 그거는 자동화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자동차에 딱 연결된 순간 전체가 다 합쳐갖고 세이프티에 관련되는 이슈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게 당장은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되게 되면 그게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 되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제가 앞에 시스템 오브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랙티스가 별도로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자, 타입 오브 퀄리티에 대해서 뭐 익스터널 퀄리티, 인터널 퀄리티 뭐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익스터널은 어떤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 인터널은 개발자.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한 퀄리티 중에 하나가 퀄리티 인 유즈. 이게 이제 사용성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대표적인 퀄리티 보면 프로덕트 퀄리티 익스터널, 중간에 프로세스 퀄리티 인터널, 이제 퀄리티 인 유즈에서 뭐 이펙티브니스, 이피션시, 프리덤 프롬 리스크, 뭐 그다음에 뭐 세티스팩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그 표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ISO 9126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프로덕이었고 ISO 14598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갖고 ISO 25000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이제 또 제가 찾아보니까 ISO 505라는 게 또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이거 갖고 모자를 하니까 제가 그 중간에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의 인터널 스트럭처에 관련되는 거를 어떻게 매저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시큐리티, 릴라이빌리티, 퍼포먼스, 이피션시, 메인테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표준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스탠다드도 사실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ISO 25000에 우리가 보통 스퀘어라고 부르는 건데 오른쪽이 프로덕트고 이제 왼쪽이 퀄리티 인 유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인 유즈가 점점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그 생략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과거에 방문을 했었던 그 일본의 모 회사인데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저는 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퀄리티 어슈런스, 퀄리티 컨트롤을 정말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제가 가서 그 회사한테 계속 왜 니네들은 프로세스 개선 안 하느냐,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오전 내내 다그쳤더니 그 품질 부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 언짢은 듯이 그 자기 부하 직원 하나를 불러오더니 부하 직원이 막 뛰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긴 종이 한 장을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제 손으로 이제 대충 그려서 갖다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네 프로젝트를 할 적에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에서 그 대충 예상되는 1000줄당 나올 수 있는 디펙트를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점을 이렇게 X로 찍힌 게 이제 프로젝트별로 점을 쫙 찍는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자기네 회사에서 성공하는 프로젝트의 디펙트 패턴이래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어디다 쓸까요? 성공하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적에 자기네 그 리ኳ이먼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디펙트가 뭐 보통 1000줄당 100개 정도 나오는 게 성공하는 프로젝트의 패턴이었는데 50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왜? 이 디펙트 더 찾아야 돼. 50개 더 찾아갖고 와. 또는 100개보다 훨씬 넘어서 많이 나왔을 때는 야, 니네 팀에 심각한 문제 있다. 이제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디펙트를 그거에 이제 성공하는 프로젝트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뭘까요? 성공하는 프로젝트. 이 회사는 뭐 인베디드 시스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너무 간단해요.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된다. 고객이 컴플레인이 가장 적으면 자기는 성공하는 프로젝트. 너무 간단해요. 이제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 내가 이거를 과연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막 꼬깃꼬깃한 종이를 한 10년 정도 점을 찍은 걸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프랙티스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주 성공하는, 잘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뭐 앞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세이프티인데, 여기서는 세이프티가 많은 퀄리티 팩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세이프티 자체를 하나의 퀄리티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퀄리티 이슈들이 세이프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보잉 737 맥스 문제를 퀄리티 어슈런스,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의 실패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많은 또 애플리케이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이프티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퀄리티, 뭐 아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제일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퀄리티가 어떤 게 있나, 여기서 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자료에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베일러빌리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어슈어런스, 유저빌리티, 그 다음에 어답터빌리티, 이런 이슈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중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AI 시스템 품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AI 시스템 우리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AI 시스템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마 이 블랙박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 개선에서 얘기하는 블랙박스면 안 되고 우리는 프로세스가 화이트박스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프로세스 입장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 소프트웨어 안에 인터널 스트럭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AI 시스템이 바로 왼쪽에 있는 까만 블랙박스예요. 내가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뭔가 나왔는데 그걸 내가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품질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나, 또 국제 표준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ISO IC DIS 25059라는 현재 개발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퀄리티 모델 for AI 시스템이라 되어 있는데, 프로덕트 퀄리티의 컨트롤러빌리티, 펑셔널 어답터빌리티, 펑셔널 커렉트니스, 로버스트니스, 트랜스페어런스, 인터비너빌리티, 퀄리티 인 유즈 모델 마찬가지.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지만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러빌리티는 그 AI가 정말 제대로 doing the right thing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펑셔널 어답터빌리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AI가 모델이 계속 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펑셔널하게 어답터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런 어답터빌리티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 AI 시스템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화이트박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아래 시간 관계상 밑에 거만 설명드리면, 그 두 번째 거 보시면, 리포트에 보시면 41%의 시니어 이그제큐티브들이 이 AI의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 에티컬 이슈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을 내가 어떻게,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불투명하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을 만들 적에 이런 트랜스페어런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비너빌리티인데, 이거는 AI 시스템 말고도 앞에 이제 737 맥스 갖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MCAS라는 게 오동작을 했을 때 막 이게 이제 비행기의 앞부분이 막 땅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을 때 사실은 어떤 기능이 있었어야 되냐면 그 MCAS의 기능을 스탑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인터비너빌리티입니다. AI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AI 시스템도 자율주행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뭔가 오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수가 뭔가 그거를 스탑하고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AI 시스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이 품질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급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AI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 표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제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렸고, 품질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냥 테스팅을 통해서 펑셔널 커렉티스, 뭐 퍼포먼스, 뭐 이런 것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SE 프랙티스 갖고서는 앞에 얘기했던 품질 포럼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저도 중간에 약간 몇 번 끊겼는데,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